이씨 집안에 시집온 지 6년. 나는 줄곧 내가 사랑과 결혼했다고, 그리고 신뢰와 따뜻함이 가득한 안식처에 시집왔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평온했던 일상은 가족 단톡방 메시지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시아버님께서 요란하게 공지를 올리셨다. 이 단톡방은 우리 가족만 들어올 수 있음. 외부인은 사절. 무슨 영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나는 무정하게 단톡방에서 강퇴당했다. 그 순간 차가운 파도 같은 굴욕감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뼛속까지 시린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알았을까?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큰 병을 얻어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계시게 되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를 향해 소리치셨다. 수진아, 이리 와서 나 좀 돌봐다오. 우리 집안에서 네가 제일 꼼꼼하지 않니? 기대감에 찬 그 눈빛을 바라보자니 만감이 교차했지만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같은 외부인이 어떻게 아버님 댁의 일에 함부로 관여하겠어요. 그 말을 듣자 시아버님의 눈은 순식간에 방울처럼 커졌고 호흡 또한 거칠어졌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보이지 않는 얼음 장막처럼 나를 옥죄어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병상에는 내 시아버지 이만식 씨가 누워 있었다. 평소 그의 얼굴은 늘 근엄하고 딱딱해서 마치 누가 그에게 빚이라도 진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병마에 시달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서는 생기 없는 잿빛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동자에는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명령조의 말투는 여전했다. 수진아, 이리 와서 나 좀 돌봐다오. 집안에서 네가 사람을 제일 잘 챙기지 않니? 그 권위적인 말투. 6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너무나도 익숙한 말투였다. 나는 못이 박힌 듯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주변 공기가 마치 굳어버린 듯 서로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 겁먹은 사슴 같은 눈으로 나와 시아버님 사이를 다급하게 오갔다. 나는 다시 한번 시아버님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 같은 외부인이 어떻게 아버님 댁에 일에 관여할 자격이 있겠어요? 이 말이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숨막히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시아버님의 눈이 세차게 커졌다. 흐리멍덩한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숨소리는 낡은 풀무처럼 거칠고 급해졌다. 허억 허억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산소 부족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마치 잘 익은 돼지간 같았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달려와 시아버님의 가슴을 쓸어내리려 애쓰며 다급하게 말했다. 수진아, 너 왜 그러니? 아버님 지금 편찮으시잖니? 너무 따지고 들지 마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서 아버님께 사과드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생각은 순식간에 3년 전 그 눈부시게 햇살이 따갑던 오후로 돌아갔다. 당시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정신없이 바빴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카톡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 메시지였다. 이씨네 대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시아버지 이만식 씨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잠시 떴다가 곧이어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다. 이 단톡방은 우리 식구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외부인은 들어오지 마라.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음 순간 화면에는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박수진님을 내보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고요해졌다. 끝없는 굴욕과 침묵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기름 냄새,
자욱한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다. 스스로가 거대한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웃음거리. 그 단톡방에는 시아버지 이만식 씨, 시어머니 김영자 씨, 내 남편 이민준, 심지어 멀리 시집가서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시누이 이민아까지 있었다. 하지만 매일 그들을 위해 빨래하고 밥하고 살림을 도맡아 팽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인 나만은 없었다. 그들 눈에 나는 외부인이었으니까. 수진아? 다급한 목소리가 내 생각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내 남편 이민준이었다. 그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온 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격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과일을 침대 옆 협탁에 던져두고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불쾌한 기분이 확 밀려왔다. 수진아, 왜 그래? 아버지, 지금 저러시는데 속상한 말하면 어떡해?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난처함, 그리고 차마 감추지 못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 심장이 예리한 칼에 베인 듯 아파왔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 익숙한 무력감, 이 익숙한 회피. 6년 동안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언제나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효자 노릇을 했고 언제나 내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참으라고만 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축축한 소나귀에서 내 손을 빼냈다. 민준 씨, 나 속상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3년 전에 아버님께서 단톡방에서 직접 나를 외부인이라고 하셨고 손수 나를 강퇴시키셨어요. 그날부터 나는 그 규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나 같은 외부인은 당신들 이씨 집안일에 끼어들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이건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규칙이에요. 나는 아주 잘 지키고 있었고요.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 같으니. 병상의 시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너무 힘을 줬는지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기침을 하면서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우리 이씨, 집안이 너를 6년이나 먹여 살렸어. 6년이나,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 너 정말 나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냐. 먹여 살렸다고? 나는 분노로 시뻘개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죽은 듯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 6년간 나는 이씨 집안 돈을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내 월급은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다. 제 시간에 퇴근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나는 승진할 좋은 기회도 포기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나 혼자 도맡아 했고 이 집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며느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외부인이라는 가벼운 한마디와 단톡방에서 강퇴당하는 공개적인 망신뿐이었다. 아버님, 저는 이씨 집안에 시집와 6년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보답에 대해서 말인데요. 예전에 할머님께서 편찮으실 때 제가 밤낮으로 돌봐드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그것 또한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어째서 오늘 아버님 차례가 되니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 건가요? 설마 아버님 마음속에서는 효도에도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수진아, 그만 좀 해.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겁먹은 암탉처럼 소리치며 내 입을 막으려고 달려들었다. 어서 아버님 눕게 좀 해드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민준도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나를 한번,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완전히 자기 주관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나는 갈등으로 가득 찬 이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바로 저 얼굴이었다. 내가 단톡방에서 쫓겨난 그날 밤, 위선적으로 내게 말했던 얼굴. 수진아, 우리 아빠 원래 성격이 저렇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하지만 그 후는 없었다. 그 일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렸다. 그의 침묵, 그의 방관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내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베어냈다. 꼬박 3년 동안. 오늘 그 칼은 마침내 나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금 아버님께 필요한 건 가족의 보살핌이에요. 당신과 어머님은 아버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두 분이서 잘 돌봐드리세요. 말을 마친 나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이민준의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수진아, 수진아, 어디가? 가지마. 그리고 시아버님의 분노에 찬 저주와 시어머니의 허둥지둥하는 위로의 말도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뒤로했다. 병원 건물을 나서자 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불어왔다. 뺨이 아릴 정도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과 해방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새장을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지난 6년 나는 바보 같은 새처럼 필사적으로 둥지를 틀었다. 이씨 집안이라는 커다란 나무 위에 나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결과는 그들은 내 둥지를 직접 부숴버리고 이 나무는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둥지를 만들고 싶지 않다. 나만의 광활한 숲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집이 있을 것이다. 집이라고 불리던 그곳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다. 이씨네 대가족이라는 단톡방 아이콘은 다른 사람들의 목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나는 이민준과의 채팅창을 열었다. 우리의 프로필 사진 아래에 있는 그 차가운 가족 단톡방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이씨 집안은 시아버님의 병 때문에 진짜로 난장판이 되겠지. 그리고 이 외부인은 마침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앉아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민준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섰다. 내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다. 수진아, 어떻게 그냥 와버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단 말이야. 의사까지 왔다 갔어. 그는 다가와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과 분노가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화를 돋우는 불씨가 된 듯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상황이 어떠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수진아,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아버지 병세가 심각해. 집안이 정신없이 바쁜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고는 그는 마치 잔소리 많은 할머니처럼 나를 구슬프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효도를 해야 한다느니 부부는 일심동체라 동고동락해야 한다느니 하는 뻔한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지난 6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들이었다. 나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그가 한바탕 쏟아내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을 멈추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죽은 듯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위독하시고 집안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건 당신들 이씨 집안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당신들 눈에는 그저 외부인일 뿐이죠. 외부인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3년 전 이만식 씨가 나를 가족 단톡방에서 내쫓으며 했던 논리를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뻐끔거리기만 할 뿐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실망과 복잡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는 아마도 늘 양처럼 순하고 모든 것을 참아왔던 박수진이 이렇게 대형무도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설이 맞은 가지처럼 힘없이 내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수진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은 이미 명백하지 않은가? 그날 밤 이민주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은 완전히 여관으로 변했다. 이민주는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서야 돌아왔다. 그의 몸에서는 병원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났다. 우리 둘 사이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 같았다. 가끔 그는 깊은 밤, 지친 몸으로 돌아와 내게 몇 마디 불평을 털어놓곤 했다. 오늘 엄마가 아빠 사과 깎아드리는데 꼭 걔가 파먹은 것처럼 깎아놔서 손까지 베었어. 아빠가 화나서 사과를 그냥 던져버렸지. 뭐야. 한참 화상회의하고 나왔더니 아빠가 침대 시트를 더럽혔더라고. 간호사가 와서 제때 안 치웠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엄마랑 둘이서 정신없이 치우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 오늘은 또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엄마가 끓인 죽이 맛이 없다고 반이나 쏟아버리셨어. 네가 끓여준 전복죽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슬쩍 내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나는 그저 조용히 듣고 고생이 많네요라고 덤덤하게 말할 뿐이었다. 사실 내 마음이 어찌 아무런 동요가 없었을까. 그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과는 어떤 칼로 깎아야 껍질을 얇게 깎을 수 있을 텐데, 그 시트는 어떤 소독제로 빨아야 더 깨끗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지난 6년간 몸에 밴 습관, 뼈에 새겨진 노예근성 같은 것이었다. 고치고 싶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이 곧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내가 왜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하지? 내가 외부인 취급받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을 때 누가 나를 안타까워해줬던가? 그래서 나는 모든 에너지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내 일에 쏟아부었다. 나는 디자이너다. 이 가정을 위해 나는 외주 작업을 포기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살았다. 이제 나는 다시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고 예전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고 태블릿 위에서 유연하게 춤출 때, 내 생각이 선과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세계에 몰입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온종일 부엌과 남편, 시댁을 맴도는 이씨, 집안 며느리 박수진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나 박수진이었다. 이민주는 매일 집에 돌아와 일에 집중하는 내 뒷모습과 깔끔하게 정돈된 내 독립적인 생활을 보았다. 우리가 사는 작은 집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웠지만 그가 매일 오가는 병실은 혼란과 다툼, 원망으로 가득했다. 이 극명한 대조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수진아,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못했어. 네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나는 손에 든 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초췌함으로 가득했고 눈 밑에는 마치 두 대 맞은 것처럼 커다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라고도 용서할게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나의 냉담함은 찬물 한 바가지처럼 그의 눈에 어리던 작은 빛을 순식간에 꺼뜨렸다. 이틀이 더 지났다. 이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와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 집에 한번 오라고 하셔. 나는 눈썹을 까딱이며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가족회의를 하고 싶으시대.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돌볼지 의논하자고. 그의 말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것이 시아버지 이만식 씨가 굴복하려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족회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건 가족회의가 아니라 명백한 홍문연, 공문위엔이었다. 나를 불러다 놓고 온 가족이 도덕적 우위를 점한 채 나를 비난하고 올감해서 순순히 굴복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뻔했다. 안 가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준 씨, 아버님께 확실히 전해요. 가족회의에 나 같은 외부인은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단지 아버님을 어떻게 돌볼지 논의하는 거라면 그건 당신들 가족의 일이니까 당신들끼리 결정하면 된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다고요. 이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그는 내가 한바탕 난리를 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는 상상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참석 자체를 단칼에 거절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수진아, 너는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거야? 대화할 게 없어요.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규칙은 당신들이 정한 거고 나는 지금 그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민주는 결국 내 대답을 이씨 집안에 그대로 전했다. 나중에 듣기로 그가 내 말을 전했을 때 병상에 누워있던 이만식 씨와 옆에 있던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똑같이 경악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을 본 것처럼 그들은 아마도 내가 단지 토라져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고 약간의 이익을 더 얻거나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달래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판을 엎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만식 씨는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완전히 겁에 질려 놀란 토끼처럼 비명을 지르며 호출배를 눌렀다. 병실은 순식간에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작은 서재에서 막 디자인 초안 하나를 완성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밤, 거대한 검은 막 같았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소위 가족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기분, 정말 상쾌했다. 마치 새 장을 탈출한 새처럼 자유로웠다. 이씨 집안은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은퇴 전까지 평생 작은 회사의 부장으로 지냈던 이만식 씨는 직장에서 부리던 권위적이고 사사건건 지시하는 버릇을 병실에 그대로 가져왔다. 첫 번째 간병인은 40대 아주머니였다. 손이 아주 빠르고 일도 잘했다. 하지만 이만식 씨는 아주머니의 사투리가 귀에 거슬린다며 마치 귓가에 파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다음 날 아주머니는 그만두었다. 두 번째 간병인은 좀 더 젊은 남자였다. 힘이 아주 좋았다. 이만식 씨는 이번에는 그가 몸을 돌릴 때 너무 거칠게 다뤄서 아프게 했다며 마치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트집을 잡았다. 3일도 안 되어 그 젊은이도 일을 그만뒀다.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간병인이 4번이나 바뀌었다. 모두 이만식 씨의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고 억지를 부리는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나버렸다. 마지막 간병인이 떠날 때는 화가 나서 이만식 씨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돌봤지만 당신처럼 까다로운 노인네는 처음 보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당신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구먼. 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이만식 씨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혈압이 치솟고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시뻘개져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니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여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다. 마치 흐물흐물한 진흙더미처럼. 이만식 씨를 돌보는 무거운 짐은 보이지 않는 산처럼 이민준 한 사람의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그는 매일 팽이처럼 바쁘게 회사, 병원, 집을 오갔다. 며칠 만에 그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사람처럼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눈두덩은 푹 꺼지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민준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일 때 시누이 이민아가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만식 씨의 병상으로 직진하여 곧바로 한바탕 심파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엎드려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울먹이며 외쳤다. 아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아빠를 어떻게 돌본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인 양, 모든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그 울음소리로 표현하려는 듯했다. 이민주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야, 너 며칠 휴가 내서 오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오빠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누가 알았을까? 이민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마술을 부리듯 눈물을 뚝 그쳤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내가 도와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직 어려서 하루도 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는 그녀는 화제를 돌려 비난의 눈초리로 이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오빠, 내 생각엔 이 일은 원래 오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새언니는 뭐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아빠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갈수록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시부모님 모시는 게 며느리 본분 아니야? 우리 씨 집안 밥 먹고 우리 씨 집안 물건 쓰면서 이제 와서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해?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이민주는 동생의 이 말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입을 열어도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내뱉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민아가 한 말들은 바로 그의 부모님, 심지어 그 자신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낡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공짜 가사도우미여야 하고 무조건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그날 밤 이민아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내가 큰 죄를 짓고 그녀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박수진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아직도 아가씨처럼 고집이나 부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이 숨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루라도 우리 씨 집안 며느리인 이상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해요. 그건 하늘의 이치라고요.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렴부주 렁셔져 반문했다. 이민아 씨,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 내가 언제 당신들 이씨 집안 돈을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나요? 결혼 6년간 내가 번 모든 돈은 나 스스로 힘들게 번 돈이에요. 나는 당당하게 썼어요. 둘째, 며느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법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예전에 당신 어머니가 당신 할머니 모실 때 당신 아버지는 분명히 그건 며느리의 본분이지 딸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본분이라는 게 옷처럼 맞춤 제작이라도 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아버지가 직접 나를 외부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외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입장으로 당신들 이씨 집안일에 참견하겠어요? 괜히 나서서 창피당할 일 있나요? 이민아는 내 연이은 반문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 정말 궤변만 늘어놓는구나. 박수진 씨, 이제 보니 알겠네. 당신은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그러고는 그녀는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창가에 서서 창밖에 화려하지만 어딘가 냉정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한 점의 파문도 없이 평온했다. 배은망덕한 인간, 아마 그들 눈에는 내가 그렇겠지. 하지만 이 배은망덕한 인간도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내면의 저울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언제라도 뒤집힐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진아,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엄마랑 크게 싸웠어.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전부 너 때문이라고, 이 집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셨어. 네가 너무 매정하고 철이 없고 가족을 이해할 줄 모른다고 욕하셨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랑 싸우고 말았어. 그의 눈에는 고통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수진이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하게 하셨다고. 아버지가 직접 수진이를 이 집에서 밀어내서 이 집에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든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우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엄마도 버리려고 한다고, 너 같은 여우한테 홀려서 앞뒤 분간을 못한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옆에서 들으시면서 숨을 헐떡이시고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라는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셨어. 나는 그의 하소연을 조용히 들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마치 온갖 양념통을 엎어놓은 것 같았다. 6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이민준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내 편에 서서 그의 원가족과 맞서는 것을 들었다. 비록 이 뒤늦은 변호가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감동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나를 보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용서를 구하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수진아, 내가 부탁할게. 집에 한번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안 될까?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여주면 아버지랑 엄마 마음이 좀 나아질 거야. 아버지가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며칠 못 넘길 거라고 하셨어. 나는 그 초췌한 얼굴을 보자 결국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 어쨌든 수년간의 부부의 정이 말 한마디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내가 마음 약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일단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다시 그 갈등과 고통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민준 씨, 아버님께서 입원하신 건 아랫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문병 갈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예의니까 내가 분수를 잃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당신들 이씨 집안의 어떤 집안일에도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수년 동안 나는 외부인 취급받는 그 기분에 질릴 대로 질렸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이 집이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외부인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원가족이
단 한 번도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당신들은 그저 내 희생에 익숙해졌을 뿐이고 월급 줄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가사도우미로 여겼을 뿐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내 말은 예리한 칼처럼 그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갈라놓았다. 그를 더 이상 도망칠 곳 없게 만들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한 지 6년이에요. 6년 동안 나는 당신 집에서 당신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당신들 가족에게 융화되려고 애썼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어른들을 돌봤어요. 팽이처럼 쉴 틈 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결과는요? 결과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는 거였어요. 당신들 가족이 단톡방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치 외부인 같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층의 드문드문한 불빛을 보며 마치 나의 미래, 외롭고 막막한 삶을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몸을 돌려 그의 경악한 눈빛을 마주하며 평온하게 폭탄을 던졌다. 우리 사이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따로 사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따로 살아? 이민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몸이 휘청거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경악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니, 수진아, 무슨 말이야?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다. 마치 내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혼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나만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과 정신적인 공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수년 동안 나는 당신들 그늘 아래서 자아를 잃고 살았어요. 더 이상 당신들 이씨 집안의 그 혼란과 깊이 얽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민주는 마침내 나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는 나를 보며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30살의 이 남자는 거대한 압박감과 자기 반성 속에서 마치 무력한 아이처럼 내 앞에서 통곡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힘을 너무 줘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몇 번이고 내게 애원했다. 수진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할게. 내가 아버지랑 엄마의 생각을 바꿔놓을게. 네가 나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수년간의 부부의 정이 말 한마디로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신뢰의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몇 방울의 눈물로 다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년 동안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많았다. 그의 몇 마디 말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가볍게 내 손을 빼내고 그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 씨, 이건 협박도 아니고 당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에요. 당신의 과거의 침묵과 방관은 나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고 너무나도 많이 실망시켰어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예요.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문제를 처리할 시간을.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죠. 만약 당신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지도 몰라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의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부동산 앱을 켰다. 나는 결심했다. 이민준의 최종 선택이 무엇이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던 박수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볼 것이다. 나의 독립적인 삶은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 행동력. 그것은 디자이너로서 나의 직업적 소양 중 하나였다. 한번 결심하면 나는 즉시 행동에 옮긴다. 사흘 후 나는 내 작업실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다. 아늑한 작은 공간이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쏟아져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작은 발코니도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화초를 키우며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요란하게 이사하지 않았다. 그저 주말 오후 이민준이 아직 병원에 있을 때 조용히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책 몇 상자, 옷 몇 상자, 그리고 내 컴퓨터와 태블릿. 이것들은 모두 내가 지난 수년간 열심히奮斗한 증거였다. 내가 한때 정성껏 골라 그 집을 꾸몄던 장식품들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그 집은 이미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그 장식품들도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민준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문 앞에 놓인 깔끔하게 정리된 캐리어들을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수진아, 너.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눈에는 무력감과 막막함이 가득했다. 나는 마지막 캐리어의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그 찰칵 소리는 마치 이 생활에 대한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살 곳을 구했어요. 오늘 나갈 거예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안 돼.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는 순식간에 불붙은 폭죽처럼 달려와 마치 힘없고 고집 센 아이처럼 내 캐리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힘을 너무 줘서 두 손이 하얗게 질렸고 눈은 피가 맺힐 것처럼 붉었다. 수진아, 나한테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빨리 떠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애원으로 가득했다. 당신에게 시간을 줬어요. 집안의 그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시간을.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했다. 민준 씨, 당신을 떠난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나는 단지 이씨 집안에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작은 가정과 당신의 원가족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거리를 좀 둬야 해요. 말을 마친 나는 휴대폰으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민준의 충격과 무력함,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눈빛 속에서 나는 캐리어를 끌고 단호하게 이 6년간 살았던 곳을 떠났다. 그 문이 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닫는 것처럼. 내가 떠난 후 이씨 집안은 중심을 잃은 듯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더욱 악화되어 병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쉬었고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들어 되는 대로 끼니를 때웠다. 병원 쪽에서는 시아버지 이만식 씨의 성격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다. 그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아서 의료진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민준에게는 하인 부리듯 소리쳤다. 이민준은 혼자서 회사 일과 아버지의 끝없는 요구를 감당하느라 개처럼 지쳤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내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이만식 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위독 통지서를 내밀며 이민준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지금 매우 위독합니다.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장기간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민준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친척에게 연락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평소에 그의 아버지와 형님 아우하며 지내고 술자리에서는 가슴을 치며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고 장담하던 숙부들은 지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온갖 핑계를 대며 발을 뺐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아파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마치 그들의 아내가 이만식 씨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손주를 봐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했다. 마치 손주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 다른 것은 다 내팽개쳐도 되는 것처럼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이민주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깨달았다. 정말로 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위 친척의 정이라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 같아서 한번 찌르면 찢어져 버리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의 냉혹함과 세상 인심의 각박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마음속은 씁쓸함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시누이 이민아는 이기심을 극치까지 발휘했다. 그녀는 이만식 씨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전화로 거짓 울음을 몇 번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가짜인 티가 났다. 그러고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 이민중과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아빠 병세가 저러니 앞으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겠어. 전문 간병인 고용하는 것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고 이 돈 우리 어떻게 낼지 잘 상의해야 해. 그녀는 수화기 저편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민준이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우리 둘이 반반씩 내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 같아. 이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막 입을 열려는데 그녀가 또 가로채 말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수중에 돈이 넉넉지 않아서 오빠가 일단 먼저 내고 있어. 그리고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아무도 돌봐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해. 마침 우리 애들도 봐주실 수 있고 나도 따로 베이비시터 고용할 돈 아끼고 좋잖아. 일석이조 아니야? 이 파렴치한 발언은 불씨가 되어 이민준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켰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의 친동생에게 소리쳤다. 이민아, 너 정말 양심도 없냐?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냐? 엄마를 너한테 공짜 보모로 보내라고? 참 대단한 발상이다. 너 정말 인간이냐? 그러고는 그는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혼자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앉아 있었다. 사방의 한기가 마치 그의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마치 어두운 심연 속에 빠져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나의 새로운 삶은 돛을 올린 배처럼 순조롭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다. 발코니에는 온갖 종류의 화초를 심었다. 그것들은 생기발랄하게 자라나 마치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기대 같았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뛰어난 디자인 기획안 덕분에 내 스튜디오는 2개의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나는 매일 지칠 줄 모르는 팽이처럼 바쁘고 충실하게 살았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수입이 생겼다. 정신적으로도 전례 없는 독립을 얻었다. 마치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나는 가끔 SNS에 내 업무 일상이나 나 자신을 위해 차린 근사한 저녁 식사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 나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민주는 가끔 내게 카톡을 보냈다. 대부분 깊은 밤이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질 때 그의 외로움과 무력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 아버지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동생이 얼마나 파렴치한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피로와 원망, 무력감이 가득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한 줄기 온기와 위로를 갈망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이 만들어낸 공경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지를 지켜보았다. 마치 한 편의 비극이 천천히 상연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거대한 압박 속에서 늘 우유부단하던 이 남자는 놀라운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킨 결정을 내렸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폭탄이 터져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그는 이만식 씨 명의로 되어 있던 계속 비워두었던 낡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그는 그 돈으로 이만식 씨의 앞으로의 막대한 의료비와 전문 간병비를 지불하고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한숨 돌리고 편안히 요양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 결정은 폭풍우처럼 이 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만식 씨는 중환자실에서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자신의 반평생의 피땀이 아들 손에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의 다시 기절할 뻔했다. 그는 면회 유리창 너머로 온 힘을 다해 이민준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저주를 퍼부었다. 이 불효자식, 집안 말아먹을 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 배신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욕설은 마치 병원 전체를 뒤엎을 듯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아파트가 아깝기는 했다. 어쨌든 그들의 평생의 저축이자 추억이었으니까. 하지만 병상에서 죽어가는 남편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아들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이민준을 보며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이만식 씨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마치 늘 바람에 휘던 나무가 마침내 허리를 꼿꼿이 편 것 같았다. 이민준은 거대한 압박을 견디며 신속하게 아파트 매매 수속을 마쳤다. 돈을 받은 그날 밤 그는 나의 새로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의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특별히 사온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마치 삶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공처럼.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마치 한 줄기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아파트를 판 결정과 그와 원가족 사이에 격렬했던 갈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치 멀고도 익숙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불타는 듯 초조한 눈빛으로 다급하게 물었다. 수진아, 나 아파트 팔았어. 그들이랑 다 단판지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내가 외부인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떨리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그를 보았다. 마침내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이 남자를.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호수 표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한 줄기 따스한 빛이 스며들어왔다. 수진아, 나 정말 한심하지? 이민주는 내 작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목소리는 꽉 막혀 있었다.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 같았다. 예전에는 효도라는 게 그냥 말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양쪽을 다독이고 설득하면 이 집안이 평안무사할 거라고 믿었어. 마치 완벽한 퍼즐처럼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을 거라고. 네가 집을 나가고 나 혼자 이 모든 걸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마치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얼간이 심판 같았어. 오히려 이 집안을 점점 더 엉망으로 만들었지. 우리 부모님, 그분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너무 응석바디가 되신 거지. 나는 마치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처럼 그분들을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가장 끔찍한 공범이었어. 내가 직접 이 집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거야.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내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전의 냉랭함은 없었다.
마치 겨울날의 한 줄기 햇살처럼 미약하지만 따스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의 변화는 고통스러웠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몸부림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결심과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이민주는 이만식 씨를 뵈러 병원에 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묵묵히 비난을 감수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이만식 씨의 병상 앞에 섰다. 한때 그의 마음속에서 산처럼 거대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곧 떨어질 낙엽처럼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아버지,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녹슨 톱처럼 거칠었다. 아세요? 3년 전 아버지가 수진이를 단톡방에서 내쫓으셨던 그날 그 사람이 부엌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수진이가 묵묵히 부엌에 서 있던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밤새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나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성격이 원래 저러시니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심지어 나는 그녀에게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이만식 씨의 흐릿한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이 갑자기 이 오래된 이미 잊어버린 사소한 일을 꺼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 미세한 먼지 한 톨 같아서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는데 수진이와 이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줄이야. 지난 6년간 수진이는 이 집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녀의 희생에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마치 공기처럼 매일 숨 쉬면서도 그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 몸보신 할 죽을 끓일 생각을 했어요. 그 죽에는 그녀의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집안의 힘든 일은 절대 엄마 손에 닿지 않게 했어요. 그녀는 마치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천사 같았어요. 내가 일이 바빠 늦게 퇴근할 때도 그녀는 언제나 불을 켜놓고 따뜻한 밥을 남겨줬어요. 그 불빛은 나에 대한 그녀의 기다림이었고 그 따뜻한 밥은 나에 대한 그녀의 온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녀에게 어떻게 했죠? 이민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속의 서러움과 나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그녀를 공짜 가사도우미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외부인으로 취급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의 감정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그녀가 힘든지 즐거운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진정으로 그녀를 딸처럼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진심으로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그 웃기지도 않는 이씨 집안의 순수한 혈통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아버지가 직접 이 집안의 가장 좋은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마치 잔인한 망나니처럼 우리 사이의 정을 끊어버리셨어요. 이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상 옆에 엎드려 어깨를 격렬하게 떨었다. 눈물이 침대 시트를 흠뻑 적셨다. 이만식 씨는 침대에 누워 완전히 넋이 나갔다. 마치 굳어버린 조각상 같았다. 아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한 번, 또 한 번 내리쳤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무심한 결정 하나가, 그에게는 당연했던 행동 하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쏟아져 나오는 비난에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들 이민준의 얼굴을 보자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막힌 듯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진 듯 층층이 파문이 일었다. 그는 처음으로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신념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이민준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민준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귀한 보물인 것처럼. 민준아, 그만해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못났어. 김영자 씨는 흐느끼며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겹게 짜내는 듯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낸 듯 마침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엄마도 수진이가 착한 아이인 거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지 단 한 번도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 이 집은 수진이 없으면 안 돼. 엄마가 그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눈빛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네가 오라. 아파트 판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내 아버지만 나아질 수 있다면, 수진이만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괜찮아. 그날 밤 이민준은 다시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분노한 사자처럼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서서 지극히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평생의 약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굽히는 그 각도는 마치 모든 사죄의 마음을 그 동작에 담으려는 듯했다. 수진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끝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난 6년간의 나의 비겁함, 침묵, 그리고 어리석은 효심에 대해 너에게 사과할게. 오늘부터 나는 너를 단 한 점의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큰 나무처럼 영원히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고 너와 우리의 작은 가정을 지킬 거야. 그는 이미 전문 간병기관에 연락해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아버지 이만식 씨에게 최고의 24시간 간병인을 붙여드렸다고 했다. 그 간병인은 마치 세심한 천사처럼 항상 이만식 씨를 돌볼 것이라고. 그는 남은 돈을 조심스럽게 새로운 통장에 넣어 두 손으로 내게 건넸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수진아, 이건 우리 집 돈이야. 앞으로 이 집은 네가 결정해.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거의 비굴하기까지 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마치 나를 잠기게 할 수 있는 깊은 바다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내 마음이 마치 부드러운 손에 가볍게 어루만져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날개 아래 숨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마마보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남자처럼 가정을 위해 남자가 져야 할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신뢰는 깨진 거울과 같아서 다시 완벽하게 붙이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마치 날카로운 경보음처럼 이 순간의 고요를 깨뜨렸다. 신우이 이민아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즉시 그녀의 날카롭고 빈정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내 심장을 향해 곧장 날아왔다. 박수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오빠를 아주 홀딱 반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집안의 아파트까지 팔아서 당신한테 쓰게 만들고 지금 아주 더위 영영하시겠어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씨 집안 재산을 탕진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파트 판 돈에는 우리 아빠 목도 있고 당연히 내 목도 있는 거예요. 오빠한테 당장 내 목 보내라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이민주는 바로 내 옆에 서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하늘처럼 흉흉했다. 그는 내 휴대폰을 확 낚아채
전화기 너머를 향해 소리쳤다. 이민아, 잘 들어? 첫째, 아파트는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파는데 동의하셨어. 돈도 아버지 치료비로 쓸 거야. 너랑은 10원 한 장 관계없어. 둘째, 박수진은 내 아내고 우리 집 안주인이야. 우리 집 모든 일을 처리할 권한이 있어. 네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셋째, 오늘 이후로 네가 수진이한테 무례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그는 주저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내 앞에서 신속하게 이민아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동작은 깔끔하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일련의 유수 같은 행동에 나는 조금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동생에게 큰 소리 한번 못 치던 이민준이 맞나? 마침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만식 씨의 상태가 안정되어 집에서 잠시 요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민준이 이만식 씨를 모시고 집에 온 날 공교롭게도 포기하지 않은 이민아가 돈을 달라며 기세등등하게 찾아왔다. 이만식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친딸이 돈 때문에 유일한 오빠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말들은 마치 독화살처럼 이민준에게 날아갔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민아는 단 한마디의 걱정도 없이 눈에는 오직 계산과 탐욕만 가득했다.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이만식 씨는 눈앞의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수많은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그는 그때 그가 외부인으로 여겼던 며느리가 그의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어떻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며 정성껏 돌봤는지를 떠올렸다. 그 보살핌은 지극정성했고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다. 두 상황을 비교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뼈를 깎는 듯한 후회감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행패를 부리는 딸을 보았다가 옆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흐릿한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마치 터진 두 개의 홍수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와 이민준 사이에 굳건했던 얼음장벽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마치 봄날의 눈이 따스한 햇살 아래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나는 즉시 시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민준은 매일같이 내 오피스텔로 찾아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었다. 그 음식들은 마치 그의 넘치는 사랑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소소한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나를 웃게 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집중된 눈빛은 마치 내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 같았다. 주말에는 나는 그를 따라 이만식 씨를 뵈러 갔다. 나의 신부는 더 이상 하인처럼 부려지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의리를 지키는 친구, 혹은 예의 바른 손님에 더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간병인에게 간호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해줄 뿐이었다. 나는 간병인에게 몸을 돌려줄 때 동작을 가볍게 해야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참을성 있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식단 면에서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해야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만식 씨는 나의 문병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가 능숙하게 간병인과 소통하고 그의 식단과 생활을 조리 있게 안파하는 것을 보았다. 그 세심함은 전문 간병인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감사와 후회,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냉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 차가운 태도는 겨울바람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심지어 몇 번은 그가 주도적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하지만 말은 입가에서 맴돌다 다시 삼켜졌다. 그저 손을 흔들며 말을 하다 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그의 그 가련하고도 비참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갇힌 짐승이 새장 안에서 무의미한 저항을 하는 것처럼. 전환점은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다시 이만식 씨를 뵈러 갔다. 그날 그는 정신이 꽤 좋아 보였다. 침대머리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다. 그 집중된 표정은 마치 TV 속 세상이 눈앞의 모든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았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간병인을 먼저 나가게 했다.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우리 세 사람만 남았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눈빛에는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른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만식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그저 여기 앉아 그와 함께 이 순간의 고요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줄 알았다. 마침내 그는 마치 거대한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 비장함은 마치 큰 산 같아서 사람을 숨막히게 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메마른, 마치 녹슨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세월의 흔적과 끝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이 세 글자를 그는 극도로 힘들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목구멍에서 짜내는 듯 온 힘을 다한 것 같았다. 말을 마친 그는 마치 기력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침대머리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숨소리는 풀무질 소리처럼 고요한 병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늙은 얼굴과 후회로 가득 찬 눈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 받았던 상처들, 그 굴욕들이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상영되었다. 하지만 평생을 고집스럽게 살아온 노인이 마침내 자기 앞에서 그 오만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자 내 마음도 파문이 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층층이 물결이 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옆에서 눈시울이 즉시 붉어졌다. 그 붉은 눈가는 마치 잘 익은 앵두 같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정말로 잘못했다고. 요즘 매일 내 얘기만 해. 너한테 미안하다고, 너를 외부인 취급해서는 안 됐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됐다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응?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가족의 정으로 나를 감동시키려 애썼다. 바로 그때 계속 침묵하던 이민준이 갑자기 나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이만식 씨와 김영자 씨의 당황한 시선 속에서 쿵 소리를 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병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녹아내릴 듯한 깊은 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깊은 정은 마치 호수 같아서 나를 잠기게 할 수 있었고, 그 후회는 마치 불길 같아서 그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다. 수진아, 알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6년간 네가 받은 상처를 다 메울 수 없다는 거. 그 상처들은 흉터처럼 네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과거의 나와 완전히 작별했어. 오늘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로 다시 태어날 거야. 맹세할게. 내 남은 인생을 다해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상처를 치유할게. 보물을 지키듯 너를 지켜서 네가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할게. 그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그 반지는 조명 아래 눈부신 빛을 발했다. 마치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수진아,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집으로 돌아와줘. 이 집을 다시 완전하게 웃음소리 가득하게 만들어줘.
병실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이만식 씨와 김영자 씨는 숨을 죽이고 긴장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쪽 무릎을 꿇은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마치 별과 바다를 담은 듯, 끝없는 사죄의 마음을 담은 듯. 그 반지는 조명 아래 반짝이며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성은 팽팽한 현처럼 쉽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나를 일깨웠다. 하지만 감정은 따뜻한 물결처럼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이 남자, 그는 정말 변하고 있어. 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치가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그 반지를 받으러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앞에 세 사람, 이민준과 그의 부모님, 이만식 씨와 김영자 씨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사과는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나는 이만식 씨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칼로 새기듯 또렷하게 말했다. 첫째,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예전에 아버님이 저를 단톡방에서 내쫓으셨을 때 그 단톡방에 있던 모든 친척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를 외부인이라고 모욕했던 것을 알던 모든 사람이 아버님께서 제게 결백을 돌려주고 공의를 세워주는 것을 직접 보게 해야 해요. 이만식 씨와 김영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공개 사과? 모든 친척 앞에서? 이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이것은 대중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눈이 멀었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이만식 씨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마치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둘째, 가정 내에서의 지위는 평등해야 해요. 오늘부터 이 집안의 어떤 중대한 결정이든 저도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실행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민준을 보았다. 눈에는 기대와 단호함이 가득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들, 특히 아버님은 근본적으로 혈연지상주의라는 낡은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제가 원하는 건 진정으로 사랑과 존중, 평등을 이야기하는 가정이지 혈연관계로 친소관계를 나누는 봉건적인 요새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들이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이 반지는 받을 수 없고 이 집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의 조건은 세 개의 큰 산처럼 이씨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특히 첫 번째 조건인 공개 사과는 이만식 씨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고 그의 평생의 체면을 땅에 문지르는 것과 같았다. 이만식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호흡도 가빠졌다. 마치 무거운 것에 가슴이 짓눌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다급해졌다. 그녀는 내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수진아, 이건 너무 심하잖니? 제가 동의합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이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물러섬도 없었다. 수진아, 내 모든 조건에 동의해. 나는 너를 전적으로 지지해. 너는 이 집의 핵심이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부모님을 보았다. 말투는 전례 없이 강경하고 단호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두 분이 수진이에게 빚진 거예요. 만약 두 분이 이 정도도 못하신다면, 만약 두 분이 그 가련한 체면을 지키려고 하신다면 이 집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완전히 떠날 겁니다. 그 후로는 두 분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최후 통첩과 같아서 이만식 씨와 김영자 씨를 완전히 압도했다. 바로 그때
이민아의 전화가 또 때 아닌 시간에 걸려왔다. 김영자 씨에게 온 전화였다. 김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민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엄마, 오빠 미쳤어? 그 외부인 때문에 엄마 아빠랑 연을 끊겠다고? 엄마 아빠, 절대 그 여자 조건 들어주면 안 돼. 그건 완전 기어오르는 거잖아. 우리 씨, 집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호령하겠다는 거 아니야? 외부인 하나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어? 엄마 아빠 나중에 누구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려고 그래. 이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김영자 씨의 손에서 휴대폰을 직접 가져와 차갑게 말했다. 이민아, 오늘부터 우리 남매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네가 계속 그렇게 철없이 굴면 앞으로 우리 남매의 연도 여기서 끝이야. 그러고는 직접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병실은 죽음과 같은 고요에 휩싸였다. 이만식 씨는 초췌한 아내를 보고 단호한 아들을 보고 그리고 돈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딸을 생각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다. 마치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는 눈을 떴다.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눈에는 피곤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민준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약속하마. 네가 이 집에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나 뭐든지 하겠. 그 순간 나는 그의 눈가에서 흐릿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알았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존엄이 마침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씨 집안에서 가족 모임을 한다는 소식은 금세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명목상으로는 이만식 씨의 퇴원 축하 파티였지만 전화를 받은 모든 친척은 이만식 씨의 전례 없이 겸손한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 장소는 한 한정식집의 별실로 정해졌다. 시아버지 이만식 씨가 직접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예전에 그이 씨네 대가족 단톡방에 있던 모든 친척을 초대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임 당일 나는 초대에 응했다. 이민준이 직접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눈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나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마치 세상에 나 박수진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민준의 팔짱을 끼고 별실로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그 눈빛들은 지극히 복잡했다. 호기심, 탐색, 고소해하는 마음,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어색함과 불안감.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다. 모두 이 홍문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고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민준과 함께 주빈석에 앉았다. 시아버지 이만식 씨와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만식 씨의 몸은 아직 허약했지만 그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애썼다.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얼굴로 계속해서 휴지로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불안과 공포를 닦아내는 것 같았다. 음식이 모두 차려진 후 이민준이 일어섰다. 그는 서두를 꺼내지 않고 단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지극히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여러 숙부님, 이모님, 형제자매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저희 아버지의 쾌유를 축하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고 또한 제 아내 박수진에게 해명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다. 별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마치 공기마저 굳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민준과 김영자 씨가 양쪽에서 이만식 씨를 의자에서 힘겹게 부축해 일으켰다. 이만식 씨는 비틀거리며 서서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고 마침내 내 얼굴에 멈췄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기를 내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아비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차고 분명했다. 별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장내는 술렁였다. 모든 친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다. 이만식 씨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계속 말했다. 3년 전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었다. 낡아빠진 봉건 사상에 눈이 멀어 너를 외부인 취급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너를 가족 단톡방에서 내쫓았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오늘 모든 친척 앞에서 너에게 정중히 사과한다. 내가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네가 우리 씨 집안에 시집와 6년간 묵묵히 참고 일하며 이 집을 이렇게 잘 꾸려왔다. 내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도를 다했다. 너는 외부인이 아니다. 너는 나, 이만식의 가장 좋은 며느리다. 우리 씨 집안의 1등 공신이다. 나는 네가 이 집을 위해 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오만과 무지에 대해 너의 용서를 구한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과거의 잘못을 씻으려는 듯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붉어진 눈시울로 일어섰다. 그녀는 나를 향해 그리고 모두를 향해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당신 아버지의 어리석은 행동을 방관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없는 동안 저는 이 집이 얼마나 그녀 없이는 안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이 서툴러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진이야말로 우리 집의 중심이고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저의 과거의 비겁함과 무지에 대해 수진이에게 사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준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이어받아 깊은 정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진은 저, 이민준이 평생 가장 사랑하는 여자이자 제가 가장 미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했던 모든 순간을 회상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녀가 우리 집에서 서러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저 이민주는 영원히 제 아내 박수진과 저와 그녀의 작은 가정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닥치더라도 저는 그녀와 함께 마주하고 함께 짊어질 것입니다. 누구든 다시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것은 저 이민준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고 우리 이씨 집안 전체의 적입니다. 저는 그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에는 충격에서 어색함으로 다시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마침내 그것은 복잡한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시댁에서 구박받는다고 비웃던 친척들은 지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나, 박수진이 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또한 처음으로 이씨 집안 사람들의 솔직함과 변화를 보았다. 나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시아버님의 핏기 없지만 진심 어린 얼굴을 보았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민준을 보았다. 그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마치 모든 어둠을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순간 내 시야가 흐려졌다. 3년, 꼬박 3년.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서러움, 억울함, 고통이 마치 새장에 갇힌 맹수처럼 이 순간 마침내 새장을 박차고 나올 출구를 찾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이민준이 건네주는 휴지를 받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사과, 받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 혈연만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과거의 편견과 갈등은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서로의 가족이 됩시다. 그때 나는 신우이 이민아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색은 정말 볼만했다.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아주 꼴사나웠다. 그녀는 몇 번이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민준의 엄한 눈초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바늘방석에 앉은 듯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나와 이민준은 친척들을 모두 배웅했다. 이 씨 집안의 자기 혁신은 마치 처절한 전투처럼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나, 박수진은 마침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안주인의 모습으로 존엄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씨 집안은 이 철저한 청산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 이민식 씨의 정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수진아, 내 예전 방 우리 다시 꾸미자.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맺힌 것이 풀리면서 시아버님의 몸도 마법처럼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씨 집으로 돌아오자 나의 위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시아버지 이만식 씨 혼자 결정했다. 마치 독재자처럼. 이제는 집안에 무슨 일이든 재테크 같은 큰일부터 주말에 어디서 외식할지 같은 작은 일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셨다. 수진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그들의 입버릇이 되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더 이상 예전처럼 어른이라는 이유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러워졌고 심지어 내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더 이상 내 생활 습관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잡무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수진아, 너는 내 스튜디오 일에 신경 써. 다른 건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시아버지 이만식 씨의 변화는 더욱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 낡은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 더 이상 외부인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 매일 이민준에게 카카오톡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한 번은 그가 신이 나서 내게 말했다. 수진아, 나도 내 그 디자이너 단톡방에 들어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너희 젊은이들 세상은 어떤지 좀 보자. 심지어 그는 아침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록 만든 샌드위치는 삐뚤빼뚤하고 계란 프라이는 타거나 덜 익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즐겁게 분주히 움직였다. 입으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이민준은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가정사에서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나의 이익과 감정을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자진해서 맡았다. 한 번은 그가 비밀스럽게 내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디자인 프로그램 좀 배웠어. 앞으로 스튜디오 잡무는 내가 도와줄게. 결과적으로 그는 대부분 방해만 되었지만 나는 그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신우이 이민아는 그 공개 처형과도 같았던 가족 모임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몇 번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해했지만 이씨 집안 전체가 나를 아끼는 모습과 오빠가 자신에게 냉랭한 모습을 보자 마침내 시류를 읽는 자가 현명하다는 도리를 깨달았다. 한 번은 그녀가 나를 보고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새언니,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가정 내에 소모적인 갈등이 없어지자 나는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다. 내 스튜디오는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업계에서 서서히 명성을 얻었다. 업무량은 로켓처럼 치솟았다. 나는 나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고 혼자 일하던 디자이너에서 작은 명성을 가진 스튜디오 창업자로 변신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디자인 시안을 마감하느라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조용히 들어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보양식을 한 그릇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내 컴퓨터 화면의 복잡한 디자인 도면을 보며 눈에는 감탄이 가득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우리 씨 집안의 복덩이다. 네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다. 그녀의 눈에 담긴 애정은 진심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시아버지도 종종 나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다. 그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예전에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어. 낡아빠진 관념에 평생을 얽매여서 하마터면 이 집을 망칠 뻔했지. 그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이민준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위안이라고 말했다. 나도 이 가정이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을 확립하도록 노력했다. 나는 그들에게 불평과 비난 대신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라고 격려했다. 점차 집안의 분위기는 전례 없이 화목하고 따뜻해졌다. 내 생일날 이민주는 비밀스럽게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시내 중심가 창해 산업단지에 위치한 독립적인 로프트였다. 위아래 2층 구조에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바닥에 따스하게 쏟아졌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이민준이 뒤에서 나를 안으며 내 손바닥에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내 저축이랑 아파트 팔고 남은 돈 일부를 보태서 너를 위해 이 공간을 임대했어. 오늘부터 여기가 박수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새 집이야. 네가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원했잖아. 이제 여기가 내 거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 새롭고 내 이전 오피스텔보다 몇 배는 더 큰 독립 스튜디오를 보았다. 마음은 거대한 놀라움과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민준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커다란 장식품과 화초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셨다.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마음에 드니?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 집 디자이너의 스튜디오는 이 도시에서 가장 멋져야 한다고. 나는 이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에 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꿈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느꼈다. 내가 집에 돌아왔구나. 한때 무참히 빼앗겼던 신뢰와 소속감이 마침내 더 견고하고 더 따뜻한 방식으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 스튜디오가 새 주소로 이전한 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 나는 팀을 이끌고 몇 번의 큰 성공을 거두었고 스튜디오의 명성과 업무량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는 법. 우리가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내 스튜디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사이자 가장 큰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헛소문과 모함 때문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이 회사의 투자 철회는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은행은 우리에 대한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고 공급업체들은 대금 독촉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내 팀의 핵심 멤버들도 고액 연봉에 스카우트되어 떠나갔다. 하룻밤 사이에 내 스튜디오는 자금난, 프로젝트 중단, 팀 해체의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갑작스러운 파멸적인 타격에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불안, 공포, 무력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몇 번의 깊은 밤 나는 텅 빈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창밖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보며 곧 침몰할 파선처럼 고립무원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냉담함과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불빛과 가족의 지지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나의 공경을 알게 된 후 즉시 그들의 태도를 밝혔다. 시어머니는 두말 없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수진아, 여기 1,000만 원 좀 넘게 있어. 엄마 평생 모은 비자금이야. 일단 급한데 먼저 써. 부족하면 우리 또 방법 찾아보자. 시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을 꺼내 정중하게 내게 말했다. 수진아, 아비가 능력이 없어서 이 돈밖에 없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아비의 작은 성이다. 우리 씨 집안 사람들이 이 정도 어려움에 쓰러질 수는 없지. 비록 이 돈들이 거대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묵직한 마음, 이 아낌없는 지지는 순식간에 내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이민주는 더욱이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났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머리를 숙여 부탁하고 연주를 찾았다. 단지 나에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주기 위해서. 몇 번은 내가 무심코 그가 발코니 구석에 혼자 숨어 스튜디오의 희미한 가능성을 위해 웃는 얼굴로 비굴하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겸손한 모습은 평소의 내성적인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는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그는 기꺼이 모든 자존심과 자긍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비바람을 견디는 큰 나무처럼 나를 위해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그는 심지어 나 모르게 조용히 은행에 가서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 상담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단호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버티고 있을게. 정 안 되면 우리 지금 사는 집 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가족이 함께 있기만 하면 못 넘어갈 산은 없어. 그 순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끝없는 감동과 힘이 솟구쳤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시누이 이민아도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디선가 내 공경을 듣고는 놀랍게도 주도적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의 망설임을 띠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새언니, 저 스튜디오 얘기 들었어요. 저희 남편 쪽에 벤처 투자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새언니 프로젝트 자료를 그 친구들한테 보내봤어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언니, 죄송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고 이기적이었어요. 저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두 분이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민아까지 변하다니. 이 집은 정말 변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이씨 집안 전체는 마치 하나의 밧줄처럼 뭉쳐 전례 없는 단결력과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스튜디오의 존망을 이씨 집안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었다. 모두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힘이 있으면 힘을 보탰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나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거대한 감동과 힘으로 가득 찼다. 이 진심 어린 사랑과 지지는 어떤 돈과 자원보다도 더 소중했다. 그것은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고 나를 초기의 공포와 절망에서 신속하게 냉정을 되찾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수진, 너는 쓰러질 수 없어. 네 뒤에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서 있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그래서 나는 다시 힘을 냈고 얼마 남지 않은 팀원들을 이끌고 밤낮으로 일했다. 우리는 기획안을 수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접촉했다. 그 시절은 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기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힘이 솟았다. 마침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리 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민아의 남편이 소개해준 한 투자자가 나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와 비즈니스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몇 차례의 힘든 협상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나는 감격에 겨워 거의 울 뻔했다. 스튜디오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존의 사업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본의 지원 아래 완전히 새로운 협력 방향을 개척하여 진정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위기가 해소된 후 우리 가족은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흥분하여 나를 보았다. 수진아, 이리 와. 아비가 한 잔 따라주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아비가 항상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겠다. 우리 집 수진이야말로 우리 이씨 집안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온 가족의 자랑이다. 이민준과 시어머니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인정과 찬사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넘실대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한 장의 혼인신고서나 혈연관계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 대한 존중,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어려울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라는 것을. 이 풍파를 겪으면서 나는 전례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잃었던 것이 더 소중한 방식으로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스튜디오가 정상 궤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기쁨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내가 임신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나와 이민주는 모두 멍해졌다. 다음 순간 그는 아이처럼 나를 꽉 껴안고 울고 웃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내가 아빠가 된다고. 이 새로운 생명의 등장은 막 풍파를 겪은 이 가정에 끝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아들인지 딸인지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관심을 내게 쏟았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매일 나를 위해 다양한 임산부 식단을 연구하고 온갖 영양가 있는 탕을 끓였다. 그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수진아, 너는 지금 우리 집의 중점 보호 대상이야. 몸보신 잘해야 해. 시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고 그의 작은 정원을 생기 넘치게 가꾸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손녀에게 가장 예쁜 작은 정원을 만들어줄 거야. 나중에 놀 수 있는 좋은 곳이 되도록. 이민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나를 돌보았다. 그는 집안의 모든 가사를 책임졌고 심지어 직접 육아교실에 등록하여 매일 작은 수첩을 들고 열심히 온갖 육아 지식을 배웠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내 아기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거야. 신우이 이민아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뻐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많은 육아용품을 보내왔고 자신의 엄마로서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새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아기 잘 돌봐요.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회복되고 화해했다. 10달의 임신 기간, 나는 온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여왕 같은 나날을 보냈다. 출산 당일 나는 분만실에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분만실 밖에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초조한 기다림을 겪고 있었다. 이민주는 내 손을 꽉 잡고 땀이 그의 이마를 적셨다. 그는 끊임없이 내 귓가에서 나를 응원했다. 수진아,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나와 아기가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눈에는 단호함과 격려가 가득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해서 서성거리며 입으로는 보살님, 부디 모자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뇌었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고요를 깼을 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한 딸이었다. 이민주는 그 작고 쭈글쭈글한 아기를 안고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나 딸이 생겼어. 나 딸이 생겼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 새로운 생명을 보며 눈에는 나에 대한 감사와 손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시아버지 이만식 씨, 한때 고집스럽고 위엄있던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간호사의 손에서 그의 작은 손녀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 부드러운 작은 생명을 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 분홍빛 작은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나를 보며 지극히 정중하게 약속했다. 수진아, 걱정 마라. 앞으로 우리 씨 집안은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지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 집에서 누구도 자신이 외부인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마치 온 세상에 그의 결심을 선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병상에 누워 곁에서 기쁨에 겨워 우는 이민준을 보고 창밖에서 자애롭게 아이를 어르는 시부모님을 보았다. 마음속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그 모든 상처, 굴욕, 몸부림이 이 순간 끝없는 온기로 변하여 완전히 치유되었다. 딸의 100일 날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고 이민주는 부드럽게 나를 감싸 안고 있었으며 내 품에는 잠든 딸이 안겨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꼭 기대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사진은 시아버지께서 크게 확대하여 거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셨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진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사람은 내 며느리,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 아이는 내 손녀, 우리 집의 공주님이지.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우리 집은 진정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을. 과거의 그 균열들은 이미 아물고 더 강인하고 더 찬란한 새살이 돋아났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딸은 사랑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났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발하며 착한 우리 집의 보물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녀를 하늘처럼 아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과거의 무분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혜와 존중이 가득한 인도였다. 딸이 좀 더 자란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때 이민준과 가족들은 나에게 넘치는 격려를 해주었다. 그들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스튜디오는 마치 땅을 뚫고 나온 새싹처럼 고객들의 입소문과 내가 끊임없이 연구해낸 참신한 디자인 덕분에 쑥쑥 성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모두가 아는 유명 스튜디오가 되었고 국내외 디자인 대상도 여러 번 수상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찢돈했다. 나는 마침내 나의 인생 가치를 실현했고 그토록 꿈꿔왔던 반짝반짝 빛나는 박수진,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내가 되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니 그들의 은퇴 후의 삶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낡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처럼 변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만날 때마다 모두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들을 개방적이고 친절한 좋은 어른이라고 칭찬했다. 시아버지는 인터넷을 배우셔서 온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내 SNS를 구경하셨다. 내가 무언가 올릴 때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라며 나의 1호 팬이 되셨다. 시어머니는 베이킹에 푹 빠지셨다. 그녀가 만든 쿠키는 향긋하고 바삭해서 딸과 그 친구들이 매번 서로 먹으려고 했다. 입가에 쿠키 부스러기를 잔뜩 묻히고도 더 먹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이민준도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부모님 눈치를 봤지만 수년간 직장에서 단련된 그는 과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온몸에서 안심감을 주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회사에서 승진하여 독립적으로 부서를 이끌 수 있는 부서장이 되었다. 집에 올 때마다 그는 흥분해서 나와 업무상의 성과를 공유했다. 그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신우이 이민아의 가정도 우리 집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독립과 존중의 힘을 보았다.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을 자신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 평등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져 마치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처럼 달콤해졌다. 우리 이씨 집안은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하는 좋은 습관을 들였다. 모일 때마다 모두 둘러앉아 서로의 삶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웃고 고민이 있으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그 분위기는 마치 겨울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소풍을 갔다. 교회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푸른 잔디와 들꽃이 만발했다. 딸은 즐거운 아기 사슴처럼 잔디밭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때로는 작은 꽃을 주어 자기 머리에 꽂고는 우리를 향해 바보처럼 웃었다. 시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감개무량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진아, 그거 아니?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이 그때 너를 가족 단톡방에서 내쫓은 일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다행히 네가 너그러워서 나랑 따지지 않았지. 네가 와서 나를 돌봐주고 집안에서 네가 제일 꼼꼼해서 우리 모두를 잘 챙겨줬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너야, 네가 한때 내가 외부인이라고 여겼던 네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네가 우리 집을 구한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눈앞에 이 따뜻한 그림을 보았다. 마음은 끝없는 감사로 가득 찼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참으로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한때 나는 고통과 좌절을 겪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용감하게 반격과 자구책을 선택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잃어버린 존엄과 자아를 반드시 되찾고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이제 나는 해냈다. 나는 곁에 있는 이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따뜻한 물결처럼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더없이 안심하게 했다. 딸이 웃으며 내게 달려와 작은 천사처럼 내 품에 안겼다. 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랑해. 멀지 않은 곳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자애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얼굴에는 세월의 평온함이 깃든 미소가 넘실거렸다. 그 미소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알았다.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외부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